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시험 소개를 진행할 정호원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관리사 필기시험 제4과목이죠. 네 번째 과목과 다섯 번째 과목. 네 번째 과목은 브리더 입문이고 다섯 번째 과목은 반려동물 장려학 및 행정 과목입니다. 이 두 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4과목인 브리더 입문 과목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브리더 입문 과목에서 브리더라는 것은 우리가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를 우수한 혈통을 우리가 동물보호법상은 이제 생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수한 혈통의 개체를 생산해내는 그 직업을 브리더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직무를 브리딩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수한 혈통이라는 게 약간의 오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수한 혈통을 그 전문가들은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혈통서를 갖고 있고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그 개체의 고유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개체를 우수한 혈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축약해서 얘기하면 건강한 개체를 우수한 혈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 이슈가 바로 개공장이라는 그런 사건들이었는데요.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생식 주기가 있죠. 사람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식 주기, 임신 주기, 배란 주기를 무시하고 인공수정을 시켜서 기계로 찍어내듯이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비윤리적이죠. 자, 그래서 반려동물 관리사 과목에서도 이 올바르게 얘네들의 어떤 생식 주기나 어떤 생활 주기 모든 부분에 맞추어서 건강한 강아지들을 태어나게, 건강한 반려묘들을 태어나게 그러하는 지식들을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 범위에 브리더의 직무, 윤리 직무죠. 브리더의 직무를 포함을 시켰고요. 반려견, 반려묘 어떤 품종은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품종별 특성, 얘네들이 고유하게 달리기에 특화되어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개량된 그런 품종들, 그리고 또 사냥에 특화되어서 개량된 품종들, 또 흔히 우리 미니컵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주 소형견으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전에 얘기하던 애완이라는 장난감의 개념 형태 완구, 물론 무조건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내가 아끼는 물건에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아주 작게 개량된 그런 품종들, 그런 품종들이 되게 좀 약하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품종별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품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반려견 생애 주기별 관리. 자, 어릴 때부터 어미가 어리기 전에 어미가 임신해서 얘가 임신한 개를 잘 관리하고, 임신한 개가 태어났을 때 그 자견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견 관리, 그리고 임신한 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목욕 관리, 또 임신하기 전에 건강하게 이 새끼를 임신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목욕 관리, 그리고 그런 태어난 애들이 또 성장하면서 그 훈련을 거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는지, 건강하게 케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생애 주기별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세한 부분을 기출문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안 블루 품종의 고양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러시안 블루 이제 반려묘 고양이의 어떤 품종 중에 하나인데 아주 이 품종은 고급스러운 자태를 좀 이렇게 뽐내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1번. 주로 영국과 스웨덴 브리더들의 노력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개량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자연적으로 그런 품종의 어떤 그 개량 자체는 자연적으로 개량되는 경우도 있고, 그 자연적으로 개량된 부분을 각 개체들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 품종과 품종의 어떤 특성을 교합을 시켜서 새로운 품종으로 이렇게 개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안 블루는 원래 자연적으로 그런 품종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유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와서 사람들과 생활하고 있는 그런 품종들은 주로 영국과 스웨덴 쪽의 브리더들의 어떤 노력으로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고요. 두 번째, 외모는 섬세하고 성격은 예민하지만 온화한 편이다. 맞습니다. 이 러시안 블루 품종 털피칼도 좀 다양한데 보면 상당히 단모종입니다. 단모종인데 외모가 아주 섬세하게 생겼고 좀 조용합니다. 예민하고 온화합니다. 잘 울지를 않고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는 유쾌한 품종이다. 자, 요 토끼처럼 깡총깡총 튀는 품종, 이렇게 떠오르는 품종은 망스라는 반려묘가 있습니다. 이 망스라는 품종은 뒷다리가 앞다리에 비해서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토끼를 연상합니다. 그래서 뛸 때 토끼처럼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뒷다리가 더 상대적으로 길고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토끼처럼 깡총깡총 튀는 모양의 어떤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3번의 그 러시안 블루 품종 고양이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고양이는 좋아하지만 울음소리가 싫어서 키우지 못하는 분에게 적합하다. 네,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러시안 블루는 잘 울지를 않습니다. 울어도 조용조용하게 울고요. 조용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조금 예민하긴 하지만 위에서 2번에서 설명됐듯이 따뜻한 편이고 사람과 친근한 편이고 잘 따르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잘 안 우는 고양이가 싫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러시안 블루를 같이 생활하면 바람직할 것이고요.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품종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려견에 대한 설명인데요. 골든 리트리버가 상당히 인기 있는 이제 품종이에요. 많이들 키우고 계시는데 원래 이제 레드라도 리트리버에서 좀 개량이 된 품종이죠. 골든이라는 말 그대로 골든, 황금색, 이 털색이 황금색을 띈다고 해서 리트리버 중에서 골든 리트리버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면 1번, 머리가 영리해 인명구조견, 안내견, 마약 탐지견 등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리트리버 품종이 되게 상당히 머리가 영리합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견으로 많이 활동을 해요. 인명구조견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마약 탐지견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2번, 공격성이 있고 잘 짖어 일반인이 주택에서 키우기에는 다소 부적합하다.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트리버 품종은 상당히 온순합니다. 물론 이제 어릴 때 새끼 때는 워낙 활동적인 품종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장난치기를 좋아하고 어린애들하고 잘 놉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활동적이다 보니까 물건을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부술 수도 있고 갖고 장난을 잘 치다 보니까 신발을 부러뜨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단 이제 사람의 어떤 생활 습성에 맞춰주기 위해서 훈련을 조금씩 안 돼, 옳지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자, 어쨌든 리트리버는 상당히 사람 친화적인 반려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짖지를 않고요. 잘 짖지를 않고 물론 어릴 때는 좀 짖기는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크고 성장했을 때 잘 짖지는 않습니다. 단 짖었을 때는 성량이 크다 보니까 좀 왕왕 울리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격성이 있어서 잘 짖고 일반인이 주택에서 키우기에 부적합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사람을 잘 따르고 좋아해서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의 생활도 무난하다. 맞습니다. 어린이하고 잘 어울리고 특히 대형견의 특성 중에 하나가 특히 이런 리트리버 품종 대형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애기들도 또 잘 돌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훈련되지 않고 이런 애들을 무방비로 아주 사람의 영아들과 같이 있게 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오래 생활하고 이런 경우에는 잘 훈련된 경우에는 어린 애들을 되게 좋아하고 잘 따르고 잘 놉니다. 자, 4번. 유전적 고관절 형성 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유전적으로 고관절 형성 장애를 가지고 있냐? 이 골든 리트리버가 예전에 TV에도 몇 번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인기 있는 품종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개체 간의 어떤 잘 브리딩이 돼야 되는데 좀 잘 브리딩이 되지 않고 많이 그 좀 남발된 브리딩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유전적으로 이 뼈나 이 관절 쪽이 약하게 좀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유전적이라기보다는 그 브리딩 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그저 유전적으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체에 따라서 그런 유전 인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관절 형성 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자견의 관리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견이란 이제 태어난 새끼 개를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사료 등에 먹이는 1일 3회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주는 것이 좋다 했는데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하루에 2번이든 3번이든 정해서 주는 것보다는 좀 자유급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기보다는 좀 보편적으로 좀 여러 면에서 편리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특수 목적상 또는 훈련소나 이런 곳에서는 제한급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반 가정견에서는 잘 훈련을 시켜서 자유급식을 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릴 때, 새끼 때, 자견 때 이제 이유식을 먹이고 이유식에서 이빨이 유치가 조금씩 생기면서 전용 사료를 먹기 시작할 때 이럴 때는 이를 3번 정도 나누어서 골고루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2번의 내용이 좀 연계가 되는데요. 자유급식보다는 10분 이내에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주는 것이 좋다. 일정한 규칙적으로 10분 이내에 먹을 수 있는 양, 그럼 사료를 얼마나 줄 것이냐 갖고 고민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10분 이내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자견 때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애가 자견 때는 아직까지 신체가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소화 불량에 걸릴 수도 있고 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작게 10분 이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조금씩 자주 하루에 3번 정도 나눠서 자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3번 사료 이외의 간식은 삼가한다. 예, 당연히 사료 이외의 간식은 안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나중에 간식이라는 것은 훈련하는 시기, 훈련할 때 즉상즉벌의 원칙에서 적절한 보상을 할 때, 칭찬과 함께 보상을 할 때 주는 것이 간식이지, 그냥 주인분이, 훈련사분이, 교정사분이 심심해서 너 심심할까봐 주고 아무 때나 좀 배고플 것 같아 주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문제 행동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료 이외의 간식은 삼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일주일에 1회 정도의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자, 일주일에 1회 정도 적절한 운동 아닙니다. 자견들도 어릴 때에도 이제 아주 신생아 때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때가 아닌 이상 방 안에서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움직이면서 얘들은 신체 단련을 하게 됩니다. 근육도 붙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루에 같이 어릴 때는 놀아주면서 운동을 시키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게 하면서 스스로 근력이 붙게 하거나 이런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예방접종 단계를 마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화 훈련을 시키면서 적절하게 산책을 시켜야 되겠죠. 산책을 시키면서 풀냄새, 자연의 향기, 또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소리, 이런 사회화 과정을 훈련을 거치게 되는 거겠죠. 자, 자견 때도 집에서 일주일에 1회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적절하게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브리더 입문 과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 5번째 과목인
반려동물 장려학 및 행정 과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장려학 및 행정 과목의 경우에는 역시 크게 4가지 정도의 어떤 평가 영역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반려동물 장려 절차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같이 살면서 집 안으로 들이면서 옷을 입히고 병원에 보내주고 치료해주고 남들보다 더 좋은, 더 맛있는, 더 비싼 유기농 사료를 먹이려고 하고 또 더 비싼 옷을 입히려고 하고 내가 없는 사이에 심심하지 않게 반려견 전용 TV를 방송을 틀어주고 또 반려견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가서 그 교정사분들이나 유치원 교사들에게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애견 유치원에다 보내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교감하는 대상, 반려의 대상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 반려견들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만큼 많은 정성을 썼고 애정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 반려견들이나 반려묘가 생명 자체가 한 12년에서 13년, 15년, 길게는 뭐 기네스북에 오른 견들은 20년을 넘게 사는 견들도 있는데 이러한 장기간을 가족과 같이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죽었을 때 얘네들을 현행동물보호법상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서 예우를 지켜주고 그로써 장례를 치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우리나라에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요. 동물보호법에도 반려동물 장묘업이 그 규정으로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 장례를 치를 때도 반드시 이 사람과 비슷하게 동물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 장례 절차, 수의를 입히고 염을하고 그리고 기독교식, 불교식, 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절차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동물장묘 관련 법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의 어떤 그 영업에 있어서 그 동물장묘 시설을 하고자 할 때 시설 기준 그리고 인력 기준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보건행정의 이해. 나중에 동물 사체를 소각을 하기 이전에 처리를 할 때 그런 어떤 절차가 또 필요하고요. 동물 질병 및 감염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수 공통 전염병이 있고 또 동물 전용 전염병이 있고 이러한 지식들이 있어야 또 동물 사체를 처리할 때 어떤 그런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가 있겠죠. 보건행정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동물 장묘 시설 기준을 할 때 환경위생법이라든가 폐오수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법들에 대해서 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도 잘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4가지 범위의 평가 영역에서 반려동물 장례학 과목이 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동물 장묘업에 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번,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이죠. 동물 전용 소각장, 동물 전용 건조장 시설, 그리고 동물 전용 봉안시설. 봉안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장례식장으로 따지면 그 납골시설이죠. 화장을 하고 나서 납골시설을 안치하고 묘지에 매장을 하거나 또 납골당에 안치를 하는데 그 안치시설이 동물에서는 봉안시설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인 소각시설, 화장시설이고 건조장 시설이고 봉안시설 이렇게 3가지의 시설로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전용 장례식장 셋 중에 하나 또는 3가지 모두를 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애가 등록을 하여야 되고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동물장려업 시설 기준이 있는데 그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인력 기준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 자, 동물 전용 장례식장 중에 동물 화장장 같은 경우에 건조장 시설도 마찬가지죠.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됩니다. 예, 동물장려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장례 준비실은 우리 동물 장례 지도사가 우리 죽은 개체를 수의를 입히고 염습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그 방이 장례 준비실이고요. 분향실은 우리 그 견주들, 고객들이죠. 고객들께서 그런 장례 지도사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애도를 하고 추도를 하는 그런 실이 분향실입니다. 반드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자, 이 부분도 맞습니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우리가 사람의 낙골 시설을 가게 되면 추석 때 이제 우리가 성묘를 간다고 하죠. 낙골 시설을 가게 되면 또 매장 시설을 가게 되면 비석이 있고 비석이 이제 표지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봉안 시설에 가도 다 비석이 있죠. 우리 사람 장례 봉안실에도 비석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개체명 이름을 기재를 하거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가 이 봉안시설이 아니라 소각로죠.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해야 되는 소각로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그 소각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좀 오픈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녹화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화장하는 그 절차 자체를 화장하고 분쇄하는 과정, 그 과정 자체를 녹화해서 1년 이상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동물 화장시설의 화장로는 5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틀립니다. 원래 동물 화장시설의 화장로는 3기까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재작년까지죠. 2017년도까지는 2기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화장로를 더 추가해서 3기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개체 수가 거의 1000만 마리가 넘어간다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구 총조사를 사람의 총조사를 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총조사는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총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총조사를 할 것 같은데요. 이 추산되는 마리가 1000만 마리가 넘다 보니까 실제로 반려동물 가정견에서의 마리수가 그렇게 넘게 추산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가 10년, 13년, 15년을 키우던 애들을 종량제 봉투에서 부득이하게 넣어서 버리는 경우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동물병원을 통해서 소각로를 이용하거나 또는 민간 사설 장례식장을 통해서 이렇게 장례 절차를 이용을 해서 화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1기, 2기에 설치하고 있는 그 장례식장의 포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전국의 민간 장례시설이 약 한 30개 등록된 장례시설이 30개 정도가 조금 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포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공설 장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공설 장려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정부에서는 그런 시설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반인들도 좀 더 저렴한 어떤 비용으로 편하게 우리 반려동물을 화장하고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5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정답 틀린 것이고요. 3기 이하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장략 행정 과목의 두 번째 기출문제를 보면 여기에 걸린 동물이 다른 개체를 물거나 핥을 때 침에 포함된 원인체가 상처를 통하여 침입하는 질병으로서 병원소가 물을 싫어한다 하여 공수병이라고도 불리는 질병은, 자, 여기서 병원소라는 것은 병균체를 뜻합니다. 자, 보기 1번 광견병, 2번 개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3번 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 개 보데텔라 폐렴 됐는데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1번 광견병입니다. 자, 이 광견병에 걸린 동물은 개뿐만이 아니라 포유류 쪽에서 오소리, 소, 말, 돼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린 개체가 다른 개체를 물거나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침을 통해서 보통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사람과 그 동물 간에 서로 전염이 될 수 있는 전염병을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하죠. 자, 나머지 개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보데텔라, 코로나 바이러스 부분은 인수 공통은 아니고, 물론 코로나 쪽에서는 여기서 유사한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 전염병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인수 공통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수 공통은 아닙니다. 자, 이 광견병에 걸린 개체들은 보통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광견병을 공수병, 물을 싫어한다라고 해요. 물을 공포스러워 한다고 해서 공수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 광견병 예방 접종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반려동물은 광견병 예방 접종을 의무적으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 소개에서 브리더 입문 과목과 반려동물 장려학 과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5회에 걸쳐서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 소개부터 해서 각 과목별로 중요한 기출문제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잘 이쪽으로 진로를 잡으셔서 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